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부산의 산중턱 무당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인생에서 딱 한 번 본 귀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2005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정말 무더운 여름이었죠. 그 당시 중학교는 방학 때마다 봉사활동이라며 학교 청소를 시켰어요. 정말 가기 싫었는데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으니까 더 가기 싫었죠. 청소를 끝내고 학교 밖으로 나왔는데 저희 학교는 산 중턱에 있었어요. 교문 앞에는 빌라촌이 막 들어서고 있었죠. 그곳은 우리들만의 흡연 장소였어요. 저와 친구들 B, C는 주차장 사이로 몸을 숨기고 담배를 피우려 했죠. 딱 기분 좋게 담배를 한 모금 빨았는데 거기 사는 아저씨가 내려와서 호통을 치더군요. 맨날 와서 담배질이나 하고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우린 놀라서 빌라를 빠져나왔지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피할 곳이 필요했어요. 그때 C가 말했죠. 우리 집 옆에 무당집 있는데 거 가볼래? 거기 처마도 있으니까. 내가 말했어요. 무당집이면 무당 사는 거 아냐? 거길 왜 가? B가 대답하더군요. 무당 떠난 것 같던데. 빈집일걸? 그렇게 우리 셋은 무당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현관은 샤시로 되어 있었고 마당이 있는 일반 주택이었죠. 그싸한 느낌에도 남자인 체면의 여자들 앞에서 겁먹은 척 할 수는 없었죠. B가 말했어요. 저기 비었으니까 들어가서. 어른들이 안 오니까 한 대 피고 가자. 그렇게 우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거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쪽에 방이 있었어요. 여기 전에 귀신 나오는 거 아니냐? 우린 일부러 겁을 숨기고 농담을 주고받았죠. 그런데 느낌이 갑자기 확 들어왔어요. 목덜미에서부터 엉덩이까지 슥 훑고 가는 느낌이었죠. 진짜 그때 느낌은 지금 생각해도 기분 나빠요. 빨리 피고 나가자. 하지만 B와 C는 신이 났더라고요. 쫄았냐? 남자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나도 담배 한 대를 더 물었어요. 그때 B가 갑자기 옆방에 뭐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결국 그 방을 열기로 했죠. 왼쪽 방을 열었더니 빈집이라면서도 향 냄새며 제상이 잘 차려져 있었어요. 빈집 맞다며. 그러게, 근데 왜 이렇게 깔끔하지? 진짜 무서웠어요. 그때 B가 옆방도 열어보자고 하더군요. 난 절대 열기 싫었지만 B와 C가 열겠다고 해서 뒤에서 지켜봤어요. 문을 여는데 그 앞에 하얀 옷을 입고 죽으려 앉아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는 바닥을 칼로 푹푹 찌르고 있었어요. 우린 미친 듯이 뛰쳐나왔어요. 할머니 집으로 달려가서 상황을 말했어요. 할머니는 무당집에 들어간 걸 알고 스님에게 데려가셨죠. 스님은 부적을 써주시고 그 집이 음기가 강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본 건 그 집에 있던 귀신이었고 그래서 무당이 떠난 거라 하셨죠. 그날 이후로는 절대 그 길로 다니지 않았어요. 졸업할 때까지 비록 10분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다녔죠. 졸업식 날 스님을 찾아갔는데 부적이 까맣게 변해 있었어요. 그 부적을 태우고 나서야 안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귀신 꿈을 꾸곤 해요. 여러분, 절대 빈집이나 무당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두 번째 이야기, 흉가. 말로만 듣던 실존하는 흉가였다. 이곳에 오게 된 건 우연이었다. 친구들 때문이었다. 뭐든 다 안다고 말하던 수철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나를 포함해 수철이, 종훈이, 근우 이렇게 4명이서 떠난 여행이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떠났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수철이는 오늘도 늦는다. 의외로 꼼꼼히 짐을 챙겨왔고 우리는 차에 짐을 싣고 출발했다. 날씨는 여행하기에 딱 좋았다.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니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친다. 그 기분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를 것이다. 시원한 여름이 아이러니하게도 상쾌하게 느껴졌다.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수철이는 자신이 아는 길로 가자며 자랑했다. 기분이 좋았던 나는 그 말을 믿고 차를 돌렸다. 그 길은 시골길이었고 가로수가 양쪽으로 뻗어 있어 예뻐 보였다. 하지만 갈수록 같은 길을 맴도는 것 같았다. 수철아, 이 길 맞아? 대답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수철이는 잘 모르는 길을 아는 척한 것이었다. 몇 시냐? 3시. 이미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었다. 기름도 떨어져 가는데 방법이 없었다. 그때 종훈이가 한 집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저기 집이 있어. 낡았지만 멀리서 보기엔 아름다웠다.
우리는 혹시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차를 돌렸다. 가까이서 보니 그곳은 흉가였다. 해도 빨리 지고 있었다. 저기서 쉬자. 다음을 생각하자. 문이 힘겨운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은 먼지투성이었지만 그럭저럭 머물만 했다. 우리는 음식을 꺼내고 맥주 한 캔씩 마시며 대화를 시작했다. 수철아, 기죽지 마라. 종훈이는 들뜬 목소리로 수철이를 위로하며 분위기를 풀어갔다. 시간이 지나 밤이 되었다. 우리는 술을 깨려고 집을 구경하러 나섰다. 수철이는 바닥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이불을 덮어준 후 우리는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1층보다 더 횡량했다. 아무것도 없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방 안을 둘러보던 중 우리는 정중앙에 놓인 신문 조각을 발견했다. 그 신문엔 한 집안의 가장이 가족을 살해하고 행방불명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신문에 나온 지역은 우리가 여행을 온 곳이었다. 우리는 소름이 끼쳐 신문을 버리고 1층으로 내려갔다. 수철이가 없어. 수철이가 사라졌다. 그에게 덮어줬던 담요만 남아 있었다. 우리는 수철이를 찾기 시작했다. 차도 그대로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데 종훈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다. 우리는 다 같이 화장실에 들어갔다. 종훈이는 들어간 지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다. 왜 안 나와?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아무도 없었다. 종훈이도 근우도 사라졌다. 나 혼자 남았다.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는 차 키를 들고 차로 달렸다. 그런데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신문에서 본 그 남자였다. 그는 빨간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며 정신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보니 차 안이었다. 친구들의 얼굴이 보였다. 꿈이었나? 다행이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타고 구겨진 자동차와 오구의 시체만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혼숨의 시작. 기억을 떠올리려 해도 드문드문 남은 몇 조각의 어린 시절 같다. 엄격한 부모님 덕에 밤을 자주 경험하지 못한 탓일까. 나는 밤을 참 좋아했다. 가로등이 하나둘씩 켜지는 순간 세상은 고요해지고 나는 그 조용함을 즐기곤 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부딪히며 떠들썩한 밤 또한 좋아했다. 그러나 새벽이 되면 사라지는 밤에 대한 무력감에 몸서리치곤 했다. 그렇게 사랑했던 밤이었는데 요즘은 해가 빨리 뜨기를 기다린다. 권태기냐고 묻는다면 아니, 지금 나는 밤을 증오하고 두려워한다. 밤을 싫어하게 된 사건의 시작은 2년 전쯤이었다. 아직 낮에는 덥지만 해가 지면 꽤 쌀쌀해지던 가을 초입이었다. 매일 모여 술을 마시던 멤버가 있었다. 빠큐, 멍구, 오랑, 그리고 나까지 4명이었다. 취업 준비생이던 우리는 거의 매일 술을 마셨다. 그날 주머니 사정에 따라 편의점이나 술집을 찾았고 거의 매일 보고 술을 마셔도 질리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술을 마시며 무서운 이야기를 하거나 공포 영화를 보곤 했다. 가끔 폐가를 찾아가기도 했고 별일은 없었지만 오컬트를 믿는 빠큐와 겁이 많은 멍구 덕분에 나와 오랑도 꽤 즐기게 됐다. 그날도 4명이 모여 술잔을 기울이던 밤이었다. 조금 다른 점은 멍구가 자취를 시작해서 그날 장소가 멍군의 자취방이었다는 것. 술은 마트에서 사왔고 안주도 괜찮아서 한창 즐겁게 취해갈 무렵 오랑이가 입을 열었다. 너희 혼자 하는 숨바꼭질 들어봤어? 그 귀신 부르는 거 얘 몰라. 몇 년 전 유명했던 혼자 하는 숨바꼭질, 이른바 혼숨 이야기를 꺼냈다. 아마 최근 오컬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오랑이가 이제 알았던 모양이다. 뭐야, 다 알고 있어? 해본 사람 있어? 솔직히 하는 방법은 알지만 후기들을 보고 무서워서 관뒀던 기억이 있다. 주변을 둘러보니 다들 해본 적은 없는 모양이다. 뭐야, 해본 사람 없어? 재밌을 것 같은데. 밤에 부모님 다 계시는데 어떻게 혼숨을 해? 멍구는 이제 방 생겼잖아. 해볼 만하지 않아? 빠큐가 멍구를 놀리며 웃는다. 뭐? 내가 하면 어쩔래? 한 달 동안 동생빵 할래? 동생빵? 좋지. 곧 투시니까 지금 할래. 대신 10분 이상 해야 인정해줄게. 핸드폰으로 혼숨 방법을 검색하고 필요한 재료를 준비했다. 빨간 실, 인형, 소금, 물, 쌀, 다행히 집에 다 있었다. 멍구에게 방법을 설명해주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30분 후에 들어가기로 했으니 편의점에 가서 술거 먹을 것을 좀 더 사오기로 했다. 시간이 다 되어 멍군의 문을 두드렸다. 멍구야, 들어간다. 끝났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 집안이 깜깜했다. 이상한 냄새도 났다. 불을 켜고 멍구를 찾는데 방문은 잠겨 열리지 않았다. 젓가락으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멍구가 침대 옆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벌벌 떨고 있었다. 우리를 보더니 엉엉 울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야? 너 왜 그래? 오랑이가 멍구를 달래자 그제야 울먹이며 말했다. 진짜 무서웠어 시작하고 조금 지났을 때 TV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벅 하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이들이 놀리려는 줄 알았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래서 방문을 열었는데 바로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야. 낡은 바지에 코트까지 보였는데 너무 놀라서 문을 닫아버렸어.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다. 얼른 혼숨부터 끝내자. 멍구는 혼자 무서워서 착각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 상황을 더 이상 두지 않기로 했다. 인형을 찾고 멍구를 달래서 공원으로 가서 인형을 태우고 마무리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우리의 밤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네 번째 이야기, 어린아이가 가리킨 마지막 환자. 내가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는 재미있는 아이가 한 명 있다. 7살쯤 되었을까? 언제나 바쁘게 병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환자들의 모습을 구경하는 아이. 아이의 생기 넘치는 모습에 환자들은 물론 우리 병원 직원들 모두가 그 아이를 좋아했다. 우리 병원에서는 나름 유명인사였지만 그 아이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부모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물을 때마다 아이는 웃기만 할 뿐 대답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보아 장기 입원자의 가족인 듯했기에 더 캐묻는 사람은 없었다. 그 아이는 언제나 산책이라도 나온 듯이 병원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녔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이는 더 이상 활기차게 병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그저 복도 한켠에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용히 관찰할 뿐이었다. 걱정이 앞선 나는 고민 끝에 조심스레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요즘은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언니는 내가 활기찬 게 더 보기 좋은데. 무슨 일 있어? 아이는 잠시 날 바라보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다행히 뭔가 나쁜 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내심 안심한 나는 다시 아이에게 말했다. 전처럼 병실에 놀러 가볼까? 아저씨, 아줌마들이 내가 보고 싶대. 아이는 다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답답함을 느끼려던 그때 아이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이젠 다 알아. 알다니, 뭘? 내 말에 아이는 작게 덧붙였다. 누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고는 지나다니는 사람들만 가만히 지켜볼 뿐이었다. 무엇을 알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이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를 옮기려던 그때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저 사람. 아이는 건너편 병실, 난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아이가 가리킨 곳엔 호흡기를 장착한 환자가 누워 있었다. 내가 무어라 질문을 던지기도 전에 아이는 어느새 눈앞에서 사라져버렸다. 이상한 아이라고 생각하고는 난 업무를 보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가리킨 그 환자가 사망했다.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드문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이의 그 행동이 크게 신경 쓰였다. 그리고 얼마 뒤 복도에서 또 그 아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내가 다가가는 것도 모르는지 멍하니 있다가 슬쩍 손가락을 들어 다시 어딘가를 가리켰다. 난 긴장한 채 아이의 손가락을 눈으로 쫓았다. 이번엔 저 사람. 이번에 가리킨 사람 역시 위독해 보이는 환자였다. 하지만 오늘, 내일 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찜찜함을 느꼈지만 이상한 생각을 애써 머릿속에서 지웠다. 그리고 그날 밤 내 바람과는 다르게 그 환자 역시 사망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생겼다. 저 아이의 정체가 무엇일까? 단순히 우연일까? 아니면 무언가 죽음을 예견하는 능력이 있는 걸까? 얼마 뒤 다시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다음은 저 사람. 이번에 가리킨 사람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중증 환자였다. 확실히 확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만약 저 아이가 진짜 죽음을 보는 거라면 어쩌면 내가 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난 그날 밤 당직을 자처하여 그 환자 병실을 지키고 있기로 했다. 자정이 막 넘어가는 시간. 다행히 아직까지 환자에게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지는 않았다. 역시 우연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며 빈 침대에 걸터앉아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천천히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용히 문 쪽을 바라보니 그 아이가 소리 죽여 병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아이는 조심스레 주변을 살피며 오늘 낮에 가리킨 그 환자 침대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산소호흡기에 전원을 끄고는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난 환자가 가쁜 숨을 몰아쉴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다. 5번째 이야기, 블라인드 뒤에 섬뜩한 그림자. 건너편 집에 사는 남자가 이상하다. 창문을 열면 가끔씩 우리 집 쪽을 바라보는 그 남자와 눈이 마주친다. 내가 노려보면 남자는 다른 곳을 보며 딴청을 피운다. 창문은 불투명하고 블라인드도 있어서 안을 훔쳐보지는 못하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여자 혼자 사는 방을 저렇게 쳐다보는 건 실례인 것이 분명하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얼마 전 퇴근 후 집 앞에서 그 남자와 마주쳤을 때 그가 한 질문이다. 안녕하세요. 건너편 사시죠? 혹시 혼자 사시나요? 그동안은 인사조차 하지 않던 사이였는데 그 남자의 급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거짓말도 못하고 예, 혼자 살아요. 라고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던 그 남자는 실례지만 지금 남자친구는 없으시죠? 라고 물어본다. 그제야 나는 정신을 차리고 애인이 집에 자주 와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와 문을 이중으로 잠갔다. 너무나 이상한 기분에 다음날 당장 잠금 장치를 2개나 더 달고 창문은 완전히 잠가놓고 블라인드까지 쳐놓은 채 아예 열지도 않았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된다. 오늘은 호신용 스프레이라도 사놔야겠다. 건너편 집이 좀 이상하다.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고 있으면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건너편 집이 보인다. 가끔씩 창문을 여는 사람이 늘 같은 사람인 걸 보니 여자 혼자 사는 집 같은데 블라인드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은 2명이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실례를 무릅쓰고 물어봤지만 좋지 않은 오해를 받은 듯하다. 형태로 보면 남자 1명, 여자 1명인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그러기엔 좀 꺼림칙하다. 그 남자의 실루엣, 아무리 봐도 늘 바닥에서 50cm 정도는 떠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6번째 이야기, 그녀의 목소리. 엊그제 있었던 일이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는 집 한 채를 물려받았다. 입지는 나쁘지 않았지만 꽤 오래되어 상태가 좋지 않았고 우리 둘이 살기에는 너무 넓었다. 결국 아내와 상의한 끝에 집을 팔기로 했다. 다행히 유품 정리를 하는 와중에도 부동산 업체로부터 광고와 명함이 들어왔기에 그중 한 곳에 전화를 걸었다. 결과적으로 4개 회사에서 위탁 및 매입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3번째 회사에서 사람이 찾아왔을 때였다. 세련된 느낌의 30대 초반 정도 되는 청년이었다. 말도 시원시원하고 느낌도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제시된 매입 금액이 이전 2개 회사보다 1,000만 원 정도 더 높았다. 나와 아내는 거의 이 회사에 맡기기로 하고 말을 꺼냈다. 그때 청년이 각 방에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왔고 나는 흔쾌히 허락했다. 내가 대동하여 각 방을 다시 안내하러 들어갔다. 그리고 불관 옆에 있던 다담이 8장 정도의 작은 방 문을 열고 청년을 안내하는 순간 문고리에 손을 얹자마자 갑작스럽게 가위에 눌렸다. 가위 눌림을 겪어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고 맨정신에 겪는 것은 처음이었다. 순간 뭔가 위독한 증세가 있는 건 아닌지 당황하고 있는데 바로 귓가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흐릿했고 소리는 컸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 어려웠다. 언뜻 듣기에는 괴로워하는 말이었다. 겨우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었는데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바라보면 위험할 것 같았다. 나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피하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청년이 나를 등지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등에 갈색 곱슬머리를 한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매달려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섬뜩했는데 그 여자의 목은 유난히 길었다. 대략 40cm 정도. 등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얼굴만큼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눈알이 카멜레온처럼 바삐 굴러가고 있었다.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광경이라 무섭다기보다 멍한 상태로 그걸 보고 있었다. 하지만 청년이 나를 돌아본 그 순간 여자는 사라졌고 동시에 가위도 풀렸다. 그 상태로는 더 이상 집을 보여줄 수 없어서 몸 상태가 좀 좋지 않네요. 라고 말하고 그만 돌아가달라고 부탁했다. 그 후 그 청년이 마음에 걸려 그의 회사에 대해 검색해 보았는데 악평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오늘 아침 그 회사에는 팔지 않겠다고 정중히 거절했다. 그때 청년이 나를 돌아보는 순간 나는 들었다. 괴로워해라. 그 청년
아니 그 회사 전체가 무언가 나쁜 일을 저지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해본다. 7번째 이야기, 퇴근길에서 만난 괴이한 형상. 매일 출퇴근할 때 지나는 길이 있었다. 시골이라 교통량도 거의 없고 걸어다니는 사람은 더더욱 보기 힘들었다. 하지만 길폭만큼은 쓸데없이 넓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누에도로였다. 고등학교 무렵부터 27이 된 지금까지도 매일같이 다니는 길이었다. 그날도 별 생각 없이 차를 타고 출근했다. 출근할 때는 아무 일 없었다. 문제는 퇴근길이었다. 그날은 급한 일이 생겨 평소보다 조금 늦게 퇴근하게 되었다. 아마 밤 11시쯤이었을 것이다. 가로등도 변변치 않은 데다 시간이니만큼 차도 별로 없었다. 당연히 걸어다니는 사람 같은 건 한 명도 없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키가 큰 사람이 하나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다. 이런 시간에 이런 어두운 길에서 산책이라도 하나? 특이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며 파란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다. 내가 자동차 신호에 걸려서 멈춰 있었으니 보행자용 신호등은 파란불일 텐데 왜 저 사람은 길을 건너지 않는 걸까? 어두운 탓에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을 살피자 그제야 그 사람의 온몸이 하얗다는 걸 알아차렸다. 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그저 오로지 하얗기만 했다.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리고 알아차렸다. 양팔이 없었다. 게다가 키가 크다고 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가늘고 길었다. 지금 떠올려보면 얼굴까지 새하얘서 달걀 귀신 같은 느낌이었다. 기분이 너무나도 나빴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그 순간 나는 엑셀을 힘껏 밟아 급발진했다. 저런 걸 본 건 처음이라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고 싶었다. 사이드미러에 비치는 흰 모습이 점점 작아져갔다. 흔해 빠진 괴담처럼 쫓아오거나 하는 낌새는 없었다. 조금 마음이 놓였지만 몸은 계속해서 벌벌 떨렸다. 따뜻한 것이라도 하나 마셔야겠다 싶어 우회도로에 있던 세븐일레븐에 차를 세웠다. 차에서 내리자 바로 옆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그것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보고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편의점 불빛 때문인지 아까보다 그 모습이 좀 더 선명하게 보였다. 역시 양팔은 없었다. 그리고 상반신만 좌우로 흔들흔들 흔들리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직감이 들었다. 나는 금방 내렸던 차에 다시 뛰어들어가서 그대로 집까지 달렸다. 도망치듯 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어머니는 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다. 무슨 일 있었어? 코피는 왜 나? 코피를 흘린 건 태어나서 처음 겪은 일이었다. 그놈 탓인지 너무나도 겁에 질려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다만 어찌되었건 그 길로는 2번 다시 다니지 않고 있다. 8번째 이야기, 대학생의 장난 전화. 대학생 시절 이야기다. 친구 A가 장거리 연애를 하는 여자친구가 생긴 듯했다. 매일 염장질을 해서 지긋지긋했다. 어느 날 A네 집에서 놀던 때였다. 새벽 2시쯤 A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그러자 나와 마찬가지로 A의 염장질에 질릴 대로 질려있던 친구 B가 이런 제안을 했다. A의 휴대폰에서 A 여자친구 전화번호를 찾아서 장난 전화라도 해보자. 지금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다.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기도 했고 그때는 나도 흥에 취해 있었다. A의 휴대폰을 찾아 몰래 열어서 문자를 살펴보기로 했다. 슬쩍 보니 달달한 내용이 투성이었다. 보낸 문자함에도 비슷한 내용이 산더미여서 나와 B는 낄낄대며 웃었다. 동시에 마음속에는 짓궂음이 일었다. 본격적으로 장난 전화를 할 마음을 먹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어쩐지 착신 내역에 A 여자친구의 이름이 보이지 않았다. 결국 주소록에서 찾아 전화를 걸었다. 진짜 받을까 싶어서 두근거리며 기다리고 있던 찰나. 방 안에서 벨소리가 울리기 시작했다. 네 거야? B가 물었다. 아니, 내 거 아니야. 방에 있는 건 나와 A, B 3명뿐이었다. 내 휴대폰이 아니고 B의 휴대폰도 아니다. 그리고 A의 휴대폰은 우리가 쥐고 있었다. 이 방 안에 휴대폰이 하나 더 있다는 건 말고는 답이 없었다. A의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순간 울리기 시작한 의문의 휴대폰. 소리가 나는 곳을 찾기 시작했다. A가 늘 가지고 다니는 가방 안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다. 열어보니 하늘색의 휴대폰이 하나 있었다. 조심스레 열어봤다. 화면에는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이 떠 있었다. A의 이름이. B는 완전히 놀란 듯했다.
나도 소름이 끼쳐 술이 확 깼다. 천만다행으로 A는 계속 자고 있었다. 우리는 A의 휴대폰 2개에서 각각 발신과 착신 이력을 지운 뒤 다음 날 아침에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차마 잠은 잘 수 없었지만 그 이후 어쩐지 A와는 소원해졌고 그 후로도 몇 번인가 여자친구 자랑을 들었었다. 별거 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내게는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이었다. 9번째 이야기, 지하에서 들린 미묘한 인기척. 오피스 빌딩 안에 있는 술집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무렵의 이야기다. 그곳은 쓰레기장이 주차장에서 이어지는 지하 구역에 있었다. 언제나 마감 작업을 할 때면 쓰레기를 끌차에 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서 버리고 오곤 했다. 쓰레기장에 들어가려면 열린 버튼을 눌러야 문이 열린다. 나갈 때는 문 앞에 서면 센서가 인식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지만 거기서 또 닫힌 버튼을 눌러줘야만 문이 닫히는 귀찮은 구조였다. 역 같은 곳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아무도 없을 때는 불이 꺼져 있다가 누가 들어가면 불이 켜진다. 어두컴컴한 곳에 들어갈 때마다 언제나 조금 기분이 나빴다. 그날도 마무리 작업으로 평소처럼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버리러 갔다. 문을 열고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불이 켜진 직후 어쩐지 안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바라보니 스윽하고 그림자 같은 것이 선반 뒤로 향하는 게 보였다. 누구 다른 사람도 쓰레기를 버리러 왔나? 선반 뒤를 슬쩍 살폈지만 아무도 없었다. 뭘 잘못 봤겠거니 하고 평소처럼 쓰레기를 버린 뒤 쓰레기장을 나가려던 터였다. 그런데 쓰레기장을 나와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도 문이 닫히질 않았다. 고장이라도 났나? 계속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결국 빨리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나는 문을 열어둔 채 가게로 돌아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 버튼을 누르고 오늘도 지친다 생각하며 한숨을 내쉬는데 이번에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질 않았다. 심지어 이것도 고장인가 싶어 짜증을 내며 닫힌 버튼을 계속 눌렀더니 이번에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짜증도 나고 빨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화를 내면서도 결국 아무 의문 없이 엘리베이터를 버리고 계단으로 가게까지 돌아왔다. 계산대에서 마무리하고 있던 점장에게 투덜거리며 이야기를 늘어놨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거 계속 누가 뒤에서 따라와서 그런 거 아니야? 10번째 이야기, 신사참배길에 일어난 자판기 괴이한 사건. 올해 오복 무렵 주말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늘 다니던 신사에 참배라도 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철에서 내리고 나니 시주할 동전이 없다는 걸 눈치챘다. 자판기에서 지폐를 넣고 주스라도 하나 사 먹고 동전을 구하기로 했다. 그 순간 어쩐지 어린아이가 주스 주세요 라고 말을 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래, 줄게. 어차피 동전이 필요해서 사는 거니까 라고 대답하는 상상까지 해버렸다. 자판기에서 오후에 홍차를 골라 캔을 꺼내려고 손을 넣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 거스름돈은 제대로 나왔고 캔이 퉁 하고 떨어지는 소리도 분명히 들렸다. 어디 걸린 건 아닌가 샅샅이 확인했지만 주변에 사람도 없었기에 누가 들고 도망친 것도 아니었다. 설마 정말로 캔을 그대로 가져갔을 줄이야. 오봉에는 정말로 찾아오는구나 싶었다. 다만 오후에 홍차를 마시지 못해서 목이 말라 참배를 마치고 늘 가던 라멘집에서 평소보다 물을 엄청 마셔버렸다. 11번째 이야기, 소름 돋는 벽장 소리. 근처 대학교 유소년 축구 클럽에서 뛸 때의 이야기다.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것이다. 참고로 축구는 예나 지금이나 잘하는 편은 아니다. 여름방학 합숙으로 깊은 산속에 있는 숙소로 가게 되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녹음이 무성하게 우거진 곳이었다. 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설인지 의외로 잘 관리된 멀쩡한 시설이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갔었다. 자연 잔디 그라운드에서 연습하는 건 꽤 즐거웠다. 밤에는 책장에 꽂혀 있던 베르세르크를 읽었던 것 같다.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부터다. 셋째 날 밤 담력 시험을 하는 것이 이 여름방학 합숙의 연례 행사 같은 것이었다. 매년 기획 내용도 바뀌는 것 같은데 그 해에는 금지된 방에서 10분간 버티기였다. 어렴풋한 기억이지만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대략 그런 느낌이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방은 클럽 코치용 개인실인데 다다미 6장 정도 크기의 벽장이 있었던 것 같다. 낮에는 코치들이 쉬는 공간으로 쓰던 방이었다. 아무튼 밤이 되어 동료들과 함께 그 방에 들어갔다. 방 안에는 여기저기 부적이나 지피년 같은 장식이 잔뜩 있어서 어린 마음에 잔뜩 겁을 먹었다.
그 무렵에는 귀신에 대한 공포가 극대화된 상태였으니 지금 떠올려 보면 만든 티가 팍팍 났지만 당시 나에게는 충분히 공포감을 조성할 만했다. 우리는 작은 목소리로 서로를 격려하며 동그랗게 모여서 있었다. 그때 코치가 문을 닫으며 말했다. 견뎌야 하는 10분 동안 절대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다들 입을 꾹 다물고 그대로 서 있자. 한동안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만 들렸다. 하지만 체감으로 2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벽장을 누군가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불규칙한 리듬이었다. 벽장 안에 누군가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겁이 나서 온몸이 떨렸다. 주변 친구들은 아직 여유가 있어 보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방에 숨어 있던 사람도 무서웠을 것이다. 캄캄한 벽장 속에서 한참을 기다렸을 테니까. 쾅쾅거리는 소리는 마치 문을 발로 차는 것 같았다. 그대로 버티자 점차 소리가 들리는 방향이 늘어났다. 맞은편 벽, 창가, 이윽고 사방에서 쾅쾅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는 리듬 없이 마구 두드리는 수준까지 커졌다. 그쯤 되니 주변 아이들도 겁에 질려 몸을 떨고 있었다. 문을 걷어차는 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고 거의 문을 부수려는 것 같았다. 체감으로 5분 정도가 지났을 때였다. 드르륵 문이 열리면서 소리가 멈췄다. 코치였다. 평소 보기 힘든 심각한 얼굴로 도망쳐라고 외쳤다. 우리는 둥글게 서 있던 것을 풀고 앞다투어 방을 뛰쳐나왔다. 나는 맨 앞에서 달려나가 아버지에게 달라붙어 울었다. 울지 않은 아이들도 불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날 담력 시험은 그대로 중단되었고 코치의 명령으로 모두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나는 코치에게 벽장에 누가 들어가 있어서요? 라고 물었다. 그러자 코치는 아무도 없었어. 어제는 위험했어.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라고 대답했다. 생각해보면 그 방, 예를 들어 101호라고 한다면 그 101호는 건물 맨 끝에 있는 방이었다. 벽장이 있는 쪽은 102호와 맞닿아 있었고 반대편 벽은 충분히 두터워 격한 소리가 나기엔 무리가 있었다. 창문 쪽은 어두운 산속이었는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 담력 시험을 위해 불빛 하나 없는 곳에서 무슨 일을 시켰을까? 생각하면 소름이 돋는다. 이 사건 이후로 나는 여름 합숙에 참여하지 않았다. 당시 코치들도 모두 떠났고 나도 축구 클럽을 그만둔 지 오래라 이제 와서 확인할 방법은 없다. 진이는 알 수 없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체험이었다.